자, 여러분. 오늘은요, 실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실학이 뭐냐? 실제로 이용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로 가면은, 야, 학문으로 진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물론 실학의 내용도 배우기는 하지만, 그 전에 실학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우리 조선 후기, 에 들어오면서 사회 모습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살펴볼 겁니다.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신분제 동요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사료거든요. 자, 여러분 조선 후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보면은 부자가 양반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양반의 지위, 신분을 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원래 신분이라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인 거죠. 양반은 평생 양반, 노비는 평생 노비. 정말 무슨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거나 하는 큰 업적이 있지 않은 이상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이 신분인데 이게 동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분이 왜 막 바뀌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지금 조선 후기로 가면요. 조선 전기에 비해서 사람들의 경제력이 마구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갈래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 농촌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무슨 농촌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는데 농업 기술로서 우리 모내 기법이 새로 들어옵니다. 모내기. 자, 여러분 모내기철 우리 봄쯤에 하는 건데 요거 지금 우리한테는 엄청 익숙한 개념이에요. 모내기? 모내기 너무 익숙하다. 그죠? 그런데 이거가 조선 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밭에다가 씨앗을 그냥 뿌렸어. 그러다 보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낭비되는 씨앗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내기법이 들어온 순간부터 얘는 이미 싹을 틔워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생산력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생산력, 사람들의 경제력 자체가 향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모내기법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있습니다. 농민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쌀이나 원래 주로 생산하던 곡물들 뿐만 아니라 상품 작물이라는 걸 재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품 작물이 뭐냐 보면은 시장에 팔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인삼, 담배, 채소 같은 거. 약간 일종의 기호 상품 같은 거. 자, 여러분, 이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 뭐가 좋냐?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요 상품 작물은 비싸게 팔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재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부유한 농민 중에서도 부유한 분홍층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농민들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농민들의 생산력 자체가 올라가고 그중 일부는 정말 그냥 다른 양반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 동네에 있는 저 아무것도 없는 양반들보다 내가 돈도 많고 더 잘난 것 같은데 앞에 상황 보면은 나는 양반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말도 못하고 저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양반 앞에 가면 허리도 구부려서 숙여서 인사해야 되고 자, 요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분제가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경은 뭐예요? 이렇듯이 사람들의 경제력이 향상되었다는 거죠. 보면은 일단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조선 후기 신분별 인구 변동 표를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요 빨간 게 양반이에요. 원래는 양반이 제일 극소수층인 게 맞습니다. 요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일반 백성인 상민들과 천민인 노비들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나라가 굴러가요. 왜 양반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후기로 갈수록 봅시다. 양반의 비율이 마지막에 가면 절반을 넘어요. 이렇게 양반은 많아지고 반대로 노비의 비율 보세요. 노비가 거의 없어요. 보이죠?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해요? 밑에 있는 요 상민들이랑 노비들이 지금 나 이제 돈 좀 벌어서 신분 상승해야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 돈도 벌었는데 신분 좀 상승해보자 하면서 상민은 양반으로
노비는 상민 쪽으로 계속해서 넘어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신분제의 동요, 아까 말했듯이 배경은 경제력의 향상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상민들이나 노비 중에 돈 좀 있다 하는 애들이 불법적으로, 대부분은 불법적이죠. 불법적으로 신분을 취득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자, 일단 농민들 먼저 볼게요. 농민들. 자, 이들이 일단 양반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양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혜 때문에 그래요. 일단 양반이 되면 군대도 안 가요. 그리고 군대 안 가서 내야 되는 포나 세금 있죠. 요런 것도 다 면제예요. 그 외에도 다른 세금도 다 면제고 일도 안 하고. 자, 좋은 게 너무 많죠. 자, 이런 양반의 특혜 때문에 농민들 중에 돈 좀 있다 하는 애들은 신분 상승 욕구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신분을 상승시키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사례처럼 양반 신분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거 어쨌든 다 불법이란 거예요. 원래 신분은 못 바꾸는 거죠. 그리고 족보. 여러분, 원래 일반 백성들은 족보가 없어요. 원래 좀 가문, 좀 있는 집안, 이런 집안, 양반들만 족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 행세를 해요. 혹은 이런 공명첩, 요게 공명첩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데, 공명첩.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양반 신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비다공, 이름 명자거든요. 이름이 빈 거를 팔아서 여기에 이름만 쓰면 내가 양반이 되는 거야. 요런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수많은 불법적인 루트들을 이용해서 농민들은 그중에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농민들이 양반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요게 농민들의 신분 상승 방법. 자, 근데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까 노비들도 비슷해요 방법은. 근데 반대로 양반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본 요 사료의 내용처럼 뭔가 어떠한 이유로 알 수는 없지만 빚을 지거나 해서 몰락한 양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몰락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뭐 빚을 졌거나 등등의 이유로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양반은 일을 안 하는데 농사를 짓거나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저쪽에 가서 하루 일꾼으로 벌어먹고 사는 임노동자로 전락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 사진 그림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 자, 이 사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부부 같죠? 근데 이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옷감 같은 거 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갓 쓰고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 갓 쓰고 머리 트는 건 기본적으로 양반이란 거거든요. 양반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딱 요 그림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대표적인 몰랑 양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양반이 일을 하고 있잖아. 요게 몰랑 양반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이 지금 조선시대 신문제가 막 동요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하고 있듯이 이런 신문제가 동요하는 건 어쨌든 경제력이 향상했다라는 게 되게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자, 우리가 아까 농업기술의 발달만 살펴봤다면 여기서는 상공업의 발달도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상공업이라는 건 상업 플러스 공업이에요. 상업. 물건 파는 거, 상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랑 공업은 물건 만드는 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상공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런 상공업은 조선시대에는 되게 천시받고 무시받는 직종이었어요. 조선에서 최고로 치는 건 뭐야? 글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선비들 최고로 쳐주고 상인, 여러분 장사치라는 말 알죠? 상인을 되게 낮잡아 부르는 말이잖아요. 되게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니까 이런 상공업이 슬슬 발달을 시작한다는 거죠. 먼저 수공업 봅시다.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원래 조선 전기에는요. 수공업은 다 국가가 관리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는데 이 장인들은 애초에 국가에 소속되어서 국가가 이거 만들어 하면 만들어서 바치고 이런 식으로 수공업을 정부가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기로 가니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니까 점차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들을 어느 정도 놔주고요. 장인들은 어느 정도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장사해서 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수공업의 발달. 자, 두 번째, 상업의 발달 봅시다. 여러분,
상업, 조선 후기에는 정말 많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장시가 발달하는데 이게 뭐냐? 거꾸로 읽어보세요.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 같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장인 요 장시가 발달하면서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업이 발달하면 시장이 발달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논리죠. 원래 예전에는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막 맨날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야 지금 시장이나 마트가 항상 있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원래 초반에는 시장은 며칠장, 며칠에 한 번 열리거나 뭔가 열린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날짜에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정말 항상 열려있는 상설시장 같은 거 늘어나게 되고요. 시장의 개수 자체도 엄청 전국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죠. 봅시다, 여러분. 요거 그림이 보이나? 여러분, 이 파란 점 보여요? 요 파란 점이 주요 장시, 시장을 나타낸 건데 전국적으로 요 파란 점 많이 보이죠? 여기 이런 거 다. 전국 이 선, 그러니까 안 보이면 요 선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장, 장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아 조선 후기의 상업이 예전보다 훨씬 더 발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같이 발생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화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는 지금 사실 주로 사용하는 게 쌀이에요. 물건을 사든 우리 예전에 세금 납부할 때도 기억나요? 1결당 4두, 12두 쌀로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화폐 대신 사용하는 건 쌀 같은 거. 그러니까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상업이 계속 발달을 하니까 요 쌀 언제 다 들고 다닐 거야. 그래서 드디어 화폐가 조금씩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화폐 상평통보 요게 널리 유통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사진 있죠? 써 있어요. 상평통보라고. 이러한 상업의 발달에 따라 동전도 같이 유통이 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실학. 지금 실학 배우려고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실학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 실학이 나온 그 시대의 배경이 요랬다는 거죠. 지금 실학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실학은 실제로 이용되는 학문이란 뜻입니다. 일단 배경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배운 거, 지금 경제력이 발달하고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폐를 쓰고 요런 경제 발달을 어려운 말로 상품 화폐 경제라고 합니다. 이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해서 전반적으로 경제력이 향상하고 그럼에 따라서 아까 봤듯이 신분 질서도 동요하고 있죠. 자, 요거에다가 플러스 실학이 왜 나오게 됐느냐? 결정적인 거 요거. 여러분 지금 실학의 등장 배경 1번 채운 거예요. 2번에 성리학에 대한 비판 등장 있죠? 자,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선은 성리학을 건국 이념으로 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야, 조선 후기로 오니까 진짜 사회 문제가 많이 생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만큼인데 여러분 성리학이 원래 뭐 하는 학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리학의 핵심은 이런 거. 자, 우주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와 기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문제들.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성리학이라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성리학이 당연히 여러분 우주란 무엇인가 이러고 있는데 현실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현실 문제를 너희는 하나도 해결 못한다. 이 성리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뭔데? 당장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문제, 신문제 동요하고 있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하나도 해결 못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이 성리학의 이념을 깨트리는 새로운 학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뭐 천주교 같은 거. 그리고 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거에 양명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유교의 한 종류인데 성리학 다음에 나온 겁니다. 양명학은 뭘 비판하며 나온 거냐면 야, 성리학은 말만 하지 실천 하나도 안 해. 실천을 하는 걸 중시하자라고 나온 학문이 양명학인데 뭐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학문의 등장이 성리학 중심의 세계관을 슬슬 깨트리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리학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사회 모습의 변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하고 신분 질서의 동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야, 진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할 때 이제 새로운 경향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사회 개혁론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런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게 실학이라는 거죠. 실학, 실제로 이용되는 학문.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요 실학, 아니나 아직 1쪽이다, 미안. 오늘은 요 실학이 어떤 건지 내용까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요 실학의 목표는 뭐냐? 진짜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거,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거, 요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실학의 목표. 자, 그래서 분야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배울 거 오늘 큰 갈래 두 가지로 농업개혁론이랑 상공업개혁론을 배울 거예요. 자, 뭐 나머지도 있고. 자, 그래서 봅시다. 실학의 내용.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돼요. 자, 여러분. 실학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 두 갈래로 파가 나뉩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첫 번째 쪽은 뭐라고 주장하냐? 우리나라 조선의 근반은 농민이고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농업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쪽. 두 번째. 자, 지금 상공업 발달 시작한 거 보이죠? 자, 이거 보니까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너무 도움이 되겠더라. 상공업을 더욱더 발전시키면 우리나라도 부강해질 거야. 라는 게 두 번째 의견. 자, 그래서 나눠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농업에 관한 쪽이 바로 중농학파 실학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농민들한테 무슨 문제가 가장 중요한가 봤더니 토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서 농민 생활 안정시켜주자라는 게 중농학파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농민들은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죠? 뭐 양난을 거치고 등등등.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줘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킨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게 요 밑에 3명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표에 보이죠? 유영원, 이익, 정약용. 요 세 사람의 주장을 같이 볼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유형원이라는 사람의 주장. 유형원이라는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여기에서 전이라는 건 다 땅이에요. 땅, 밭전자. 땅에 관한 논의. 근데 각각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유형원은 고를 균자를 써서 고르게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자 라고 한 게 균전론입니다. 그런데 고르게 나눠준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시각과 차이가 있어요. 고르게 나눠준다 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나눠주자라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조선시대잖아요. 보세요. 신분에 차등을 두어서 토지를 나눠주는 게 유형원의 균전론입니다. 유형원이 말하는 고르게라는 거는 신분이 높으면 많이 나눠주고 신분이 좀 무시받는 상인들과 같은 직종이면 조금 나눠주고 요게 유형원이 말하는 고르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양인이에요. 우리가 크게 백성들을 구분하자면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거든요. 이 천인들은 알죠? 노비와 같은 천민들. 그런데 양반과 백성들은 모두 다 양인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계급을 나누죠. 산농, 공상, 즉 선비, 양반들, 그 다음에 농민들, 아까 말했듯이 상업을 하는 사람이나 공업, 물건을 만드는 사람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 물건을 파는 상인 순서로 사회적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형원은 요 순서대로
그 신분별로 토지의 차등을 두어서 토지를 나눠주자. 선비한테는 많이 나눠주고 상인한테는 조금 나눠주자. 어쨌든 모두 나눠주자라는 게 유형원의 주장입니다. 균전론. 두 번째 봅시다. 한전론. 요거는 이익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자, 이익은 한전론, 즉 제한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요게 뭔 내용이냐? 여러분 프린트 보세요. 이익이 주장한 건 모든 백성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를 확보해주고 팔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자, 내가 토지를 그림이 이상한데? 잠깐 다시. 자, 이익이 말하는 예를 들어 뭐 토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토지 중에서 백성들이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지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만큼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고 요거는 절대 팔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서 더 사고 싶어. 자, 이만큼 더 사고 싶어. 요거는 상관없어. 그런데 요것만큼은 절대 팔아서도 안 되고 이것보다 적게 갖는 건 절대 안 돼. 요게 한전론의 주장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자, 우리로 대입을 하면 요즘에 집을 사기가 힘드니까 자, 어떻게 할까? 전 국민한테 그러면 최소한 살 수 있는 정도의 평수를 다 나눠주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볼까요? 5평을 전 국민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 5평은 절대 팔면 안 돼. 그냥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 대신에 내가 돈이 많아서 나 60평짜리, 100평짜리 집에서 살고 싶은데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더 사는 건 상관없으나 최소한의 요 정도는 팔지 못하게 한 게 이게 한전론 내용. 마지막 봅시다. 정약용,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죠. 정약용이 주장한 것은 여전론이라는 거예요. 정약용. 자, 여전론. 이건 마을 여자거든요. 자, 요 사람이 주장한 거 봅시다. 모든 마을 사람은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모두의 토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다 같이 지어. 공동으로 다 같이 농사 짓는 거 공동 경작. 그 다음에 다 같이 농사 지었잖아. 나눠 갖는 것도 다 같이 나눠 갖죠. 공동 분배. 요게 정약용의 여전론이에요. 마을 사람들 단위로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 짓고 수확물을 나눠 갖는 거. 요게 여전론. 자, 그래서 우리가 중농학파의 주장은 이렇게 3명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두 갈래가 있다 했죠. 농업 말고 상공업을 중시하자고 한 사람들의 주장을 좀 봅시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중상학파라고 불러요. 아까는 중농학파였죠. 걔네는 농업을 중요시해서 중농학파인 거고 얘네는 상공업 중요시하니까 중상학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사회 모순의 해결 방안을 계속 말했듯이 상공업 발달을 통해서 찾으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상학파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는데요. 얘네를 북학파라고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북학파 이게 어디서 나왔냐? 우리 예전에 병자호란 시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병자호란에서 청에게 치욕을 겪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인 효종 같은 경우에는 이 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녔느냐? 얘네한테 복수하겠다. 이 오랑캐한테 받은 치욕을 군사력을 길러서 복수하겠다라는 거. 북벌운동 전개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요런 방향이 하나 있고요. 청에 대해서 대응할 때 우리가 그때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졌냐면 북학론이라는 게 같이 써져 있었어요. 프린트 보면 있어요. 자, 이 북학론이란 건 뭐냐? 여러분, 북벌운동보다 훨씬 나중에 나온 거예요. 훨씬 나중에는 이제 요런 중상학파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청을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청에 대해 복수심 똑같아. 청에 대해 근데 어떻게 복수할 거냐? 군사력 길러서 복수하는 것도 좋지만 자, 지금 우리나라가 당장 쟤네보다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쟤네가 가지고 있는 선진 문물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북학론의 주장이었어요. 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 자, 이 북학론을 지지하는 애들이 바로 북학파입니다. 청의 발달한 문물 받아들이자. 얘네가 중상학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는 4명 정도 배울 건데요. 봅시다. 첫 번째, 유수원이라는 사람.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상공업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신분별 차별이 있다고 했죠. 선비가 가장 대우받고, 농민, 장인, 상민, 상인 순으로. 자,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자. 야, 상인들이 왜 천시받아? 상공업을 두고 자꾸 천하다고 하고 무시하는데, 야, 알고 보면 걔네도 다 열심히 사는 애야. 천하고 더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평등하게 대해주자라고 했던 게 유수원의 주장. 당연하지. 그런 거 아니야, 다 원래? 상인들이 천시받는 거 없애고 평등하게 대해주자라는 게 유수원의 주장이고, 두 번째 홍대영 봅시다. 이 사람도 획기적인 주장을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청에 다녀옵니다. 다녀오고 보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 되게 좋은 게 많아. 받아들여서 기술 혁신도 하고요. 자, 획기적인 거 신분제 철폐하자. 신분제 철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리학, 지금 성리학에 대한 비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성리학의 문제점들 다 같이 극복하자 라는 거 주장합니다. 자, 요게 홍대용의 주장. 자, 우리가 뒤에 남은 두 사람은요, 좀 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박지원. 여러분, 박지원은 역사 시간은 안 들어봤어도 국어 시간에 한 번쯤 요런 문학 작품을 통해 만나봤을 사람입니다. 자, 박지원도 대표적인 중상업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이거 대표적인 거, 요거 특징적인 겁니다.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주장해요. 수레와 선박? 선박이 배잖아요. 이런 거 왜 이용하자 그러냐. 여러분, 이거 프린트에도 있어요. 사료 살펴보기 밑에 있죠. 여기 교과서에도 있는 사료인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 요게 박지원의 주장이란 거예요. 지금 봅시다. 우리나라처럼 요렇게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여러분, 상업이 발전하려면 당연히 유통, 운송 이런 게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자, 봅시다. 영남 어린이들, 경상도 애들이죠. 경상도 애들은 새우젓. 여러분, 이거 대부분 어디서 쓰냐면 해안가 지역이나 남부지방,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쓰잖아요. 자, 경상도 애들은 새우젓을 몰라. 그리고 평안도, 저 위쪽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밑에 따뜻한 데서 나는 감과 귤은 구분도 못해. 자, 이것은 왜 이러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 보이죠? 이것은 오로지 멀리 운반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운반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상업도 당연히 발전을 못하고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런 유통, 운송수단이 수레나 선박을 이용해서 우리도 상업도 발전시키자, 나라 잘 살아보자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이 또 하나 주장한 게 있으니 상업의 발달에 따라 같이 써야 될 것, 화폐를 사용할 것을 강조한 사람도 박지원.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특징적인 건데요. 이 사람은 양반전, 허생전, 여러분 이거 한 번씩 많이 읽어봤죠? 자, 이런 내용 보면 우리가 어때요?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이다라고 배우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양반 사회 폐단을 비판하기도 했다는 거. 자, 마지막. 자, 박제가는요, 청에 다녀와서 쓴 책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북학의입니다. 북학의. 자,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책. 자, 이 사람도 당연히 청해물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자, 요 사람은 뭘 주장하냐? 절약, 여러분. 조선시대에 미덕이죠, 미덕. 검소하라, 아껴 써라. 이런 거 유교적인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절약보다는 뭐 해라? 반대로 소비 열심히 해라, 돈 열심히 써라 라고 주장한 게 박제가입니다. 돈 써라 라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박제가예요. 자, 여러분, 박제가가 돈을 왜 쓰라고 주장을 했겠어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장사가 잘 안 돼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 뉴스에 보면 뭘 자꾸 뿌려요? 소비해라 라고 하면서 소비 쿠폰, 여행 쿠폰, 뭐 먹는 쿠폰 등등등 막 뿌리죠. 자, 요걸 왜 하는 거냐?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써야 그 나라 경제가 굴러가고 그래야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야, 평생 아껴 써서 뭐 할 거냐? 소비가 없으면 그걸 만드는 사람도 없고 그럼 나라가 경제가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소비를 해서 상업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박제가의 주장. 자, 그래서 소비 나오면 무조건 박제가라는 거. 자, 마지막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쭉 배운 거 뭐예요? 실학의 등장 배경, 실학의 내용, 중농업화, 중상업화까지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볼 건 이런 실학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 자, 첫 번째 봅시다. 뻔하죠? 자, 아까 성리학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어요. 성리학, 학문, 우주를 어떻게 하고 인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현실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한다 라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학문과 현실 문제를 연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사회개혁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게 첫 번째 의의. 자, 두 번째 봅시다. 요게 좀 더 중요해요. 자, 요게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19세기 이후에 여러분 근현대사예요. 우리 이거 삑살이 났네. 자, 근현대사예요. 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서양의 배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수교하자고. 야, 통상하자, 수교하자 라면서 오는 거. 근현대사 가면 배울 겁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 두 명으로 입장이 나뉘죠. 절대 저런 오랑캐들의 문물 받아들일 수 없다. 수교도 할 수 없다라는 쪽. 위정척사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반대로 자, 쟤네가 가지고 있는 거 선진 문물이고 우리나라 받아들이면 발전하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쪽. 얘네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나중에 있거든요. 이러한 개화 사상으로 이어지는 게 두 번째 의의. 자, 그런데 여러분 한계는 뭐예요? 한계. 안타깝지만 참 뭐 많은 논의들 좋았어요. 학문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용적이고 사회개혁적이고 다 좋았는데 문제는 요걸 주장한 사람들은 일단 소수예요. 유학자 중 일부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얘네가 중앙 정치에서 권력을 꽉 잡고 있는 인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뭐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사람. 뭐 은퇴해서 지방에서 쉬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식으로 중앙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주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정책에 이런 개혁안들이 반영되지는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쭉 배웠죠. 실학을 마무리했는데 우리 안 한 부분 하나 있죠. 한 걸음 더 마지막에 프린트 한 걸음 더 있죠. 요거 풀고 마무리합시다. 잘 맞았어요. 이거 박제가의 북학이 맞고요. 자, 요거 진짜 유명한 사료예요, 원래. 대체로 재활한 우물과 같습니다. 요거 나오면 바로 박제가 찍어도 돼요. 대체로 재활한 우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쓸수록 더 좋아지고 안 쓰면 오히려 말라 없어진다는 거죠. 비단옷 요거 사지 않으면 만드는 애도 없어진다는 거죠. 소비를 권장하는 거 박제가의 북학이.